자, 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구문소유적 공유 명의신탁 할 건데, 구문소유적 공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명의신탁을 기본적으로 좀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 개념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구문소유적 공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의신탁이 뭐냐라는 부분을 새로운 페이지를 펼쳐서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있으면 명의신탁 있으면 명의신탁자가 있고요. 이런 용어에 익숙하셔야 돼요.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린 용어 뭐 매도인, 매수인, 전세권 설정자, 전세권자 이런 것들 계속 헷갈려요. 저도 안 쓰다 보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뭐 얼만큼 공부했어. 아무튼 거의 이제 법조인 된 지 뭐 만 6년, 뭐 공부한 지 10년 넘어갔는데 그래도 뭐 안 쓰다 보면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처음 보는 여러분들 거의 처음 본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계속 반복하여 익숙해지고 그 편안해지도록 계속 익숙해지고 써보세요. 이번 겨울방학 때 이런 것들만 잘 해도 사실 저는 대세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너무 이제 또 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무 쫄 필요 없다는 거고, 아무튼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했는데 또 항상 강의 시작할 때 제가 잡설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뭐 여러분도 재미있을까요? 이게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도 비대면에 대해서 거의 뭐 이제 비대면을 거의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의 그 생생한 얼굴을 못 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 하나 말씀은 이런 것들 뭐 명의신탁 지금 약정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이런 명의신탁 약정에 관한 얘기들 신탁 약정 이 개념만 잘 알고 가도 저는 사실 1학년 겨울방학 때 1학년 그러니까 예비 1학년 겨울방학 때 뭐 괜찮지 않나. 저는 이런 정도도 제대로 모르고 입학했던 것 같거든요. 진짜 약간 뭐 그 쪽팔릴 수도 있는데 정말 그 정도로 그 예비를 하고 가는 분위기가 아니었고 민법 예비 뭐 순환 쭉 다 돌린다 해도 이거 결국에서 명의신탁 약정이 뭐냐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필요 개념만 정확히 알고 들어가면 저는 무조건 된다.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강까지 기초 개념과 어떤 요건 사실 기초 이러고 갈 건데 7강까지 말하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저가 말하듯이 강의할 수만 있으면 그러니까 어렵겠지만 돼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데 그걸로써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시간이 남는 사람들 좀 하이 퀄리티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9강을 더 해서 어떻게 보면 심화를 하는 겁니다. 사실 9강을 더 해가지고 이 보강을 하는 거를 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일 처음에 하는 7강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도 저는 된다. 여러분 너무 쫄 필요 없는 게 저 1학년 1학기 거의 10년 전 얘기네요. 1학년 1학기 딱 들어갔는데 누가 첫 번째 수업인가 두 번째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막 A가 있었는데 B가 소유권자다. 근데 이 사람이 무단점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니면 임차인이다. 그래서 A가 223A에서 소유물 반환 청구, 인도 청구를 한다. 라고 하면 B는 뭐라고 주장해야 될 거냐. 지금 우리 뭐 배웠어요? 이 항변사회가 뭐라고 했죠? 이 23 인도 청구 1 A 소유 2 B 점유 있으면 B는 뭘 말해야 된다 했죠? 점유할 권리 223 단서 이것은 이게 물체 동신이라고 말했죠. 물권 채권 동의양 신의칙 말했잖아요. 이건 누가 딱 손들더니
그 로스쿨 드라마 보셨어요? 로스쿨 드라마 보면 막 사시 2차인데 뭐 그런 애 있잖아요. 그런 애처럼 보였는데 그런 정도도 아니었어요. 그냥 딱 손들면서 B는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에 걸려 있으면 딱 말하는데 순간적으로 얼어붙었거든요. 와, 씨, 1학년 처음인데 저 안 배웠는데 저 어떻게 바로 알지?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조금만 지나가면 다 알아요. 그냥 다 알게 돼 있는 거고 이 개념 이 지도만 방향성만 잘 잡고 가면 돼. 지금 벌써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벌써 배웠잖아. 이렇게 저한테 지금 뭐 4강 지금 2교시 하고 있는데 벌써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아이돌 보면 항상 뭐 그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예쁜 애 옆에 예쁜 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로스쿨은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애 옆에 모르는 애, 모르는 애 옆에 더 모르는 애. 모른다는 건 법을 더 모르는 애. 법을 모르는 애밖에 없다. 특히 1학년 때 들어가면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좀 잘해 보이는 친구도 있는데 그 애들은 출발선이 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출발선. 학부 때 정말 법학 공부 열심히 했다든지 어떤 의미로, 아니면 두 번째 정말 머리가 좋다든지 노력으로 엄청 잘하도록 보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오히려 노력으로 잘하는 경우는 언제냐, 한 3학년 정도 가면 보여요. 3학년 정도 가면 그때는 진짜 노력이 한 2년 3년 쌓았잖아요. 로스쿨에서 때려 박았잖아요, 노력을. 그러면 잘하는데 1학년 제일 처음에 갓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뭐 멘탈이 붕괴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금수저였던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때문에 여러분의 멘탈을 챙기고, 아까 제일 처음에 첫 시간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멘탈 챙기고, 모르는 애 옆에 모르는 애, 모르는 애 옆에 더 모르는 애, 법을 더 모르는 애이기 때문에 그냥 마음 편안하게 가지고, 하지만 방향성은 정확하게 견지하면서 열심히 본인의 페이스대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높아심에 말씀드린 거예요. 들어가서 또 멘붕 나고 누가 뭐 어줍지 않게 말하고, 근데 제 강의 열심히 들으면 본인이 아까 점유의 권리가 있죠, 임차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본인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확신합니다. 진짜 제 강의에 대해서 저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정말 다른 어떤 그 예비순환 강의랑 비교해봐도 그 예비순환 강의가 좀 더 자세하게 친절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가르치는 게 전 친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필요 없는 개념을 깊게 안 가르칠 뿐이에요, 그냥. 근데 그 정도만 해도 수원법학에는 그래도 선행 강의의 그 가용 시간 내에서는 충분하고 그게 맞다라고 계속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있어요. 이 명의신탁 약정을 맺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약정이었냐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냥 신탁자라고 할게요. 자를 내부적 시소유자라고 하고, 수탁자를 외부적 형식적 소유자로 하는 약정. 이게 명의신탁 약정인 거예요. 그래서 시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이게 명의신탁자인 거고, 형식적 소유자가 되는 사람은 형식적이자 대외적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시소유자 대내적이라고 말해요. 대내적 소유자. 형식적 대외적 소유자는 명의수탁자라고. 그러니까 명의를 맡기는 사람이고, 이건 맡김을 당한 사람이잖아요. 받은 사람이잖아요. 특히 이제 부동산에서 많이 문제가 되겠죠. 동산에서는 크게 문제가 안 돼요. 부동산에서 항상 문제가 돼요. 부동산은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제, 그러니까 부동산 실권리자의 명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과 그 물건의 시체관계가 일치하도록 실체적 일치, 아까 실질적하고 대외적하고 좀 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실체적 권리 일치하도록 시권의 명의로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악용하고 투기하고 탈세 방지하고 이런 식으로 이 법이 있어서 더 명의신탁 약정이 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러 가지 개념들이 그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의신탁 약정의 개념은 요렇다. 신탁자가 있고 이 명의를 맡기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막 이 약정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소유권 뭐 이 갑구라고 하고 갑구. 근데 이게 A고 B라고 하면 B 등기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실제로 A 건데 A가 명의만 B로 해가지고 겉에 B 등기만 한다. 이 약정인데 이 약정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관한 약정은
부동산 지금 우리 부동산 보죠. 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다. 원칙상 무효예요. 그냥 이걸 알고 그냥 들어가 봅시다. 알고 들어가 봅시다. 그런데 이게 예외적으로 원칙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제가 상호 명의신탁 바로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상호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다. 요 법에 있어요. 아예 여기 법정을 보면 명의신탁 약정 지금 아까 봤으니까 부동산에 이 법에서는 부동산에 관한 거예요. 이 법은 부동산. 그러니까 이 법 지금 이 법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건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말하는 거예요. 보유한 자 사실상 신탁하려 하는 자 시권리자 이게 명의신탁인이죠. 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타인은 누구야? 수탁자인 거예요. 이게 신탁자 타인과 수탁자. 그래서 수탁자 대내적으로는 보호하고 그간의 등기는 타인 명의 수탁자 이런 경우 말한다. 근데 제외한다. 지금 보면 나와보세요. 민재가 특정하여 이상의 이게 바로 상호 명의신탁 이고 이게 구분 소유주 공유라는 겁니다. 이게 요게 법에 딱 정의가 돼 있죠. 특정하여 구분 소유하게 약정 구분 소유 공유로 등기. 그러니까 실질은 이건데 구분 소유인데 실질인데 알고 봤더니 이 전체를 공유로 등기한 게 형식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상호 명의신탁 지금 가서 알아볼 거예요. 이거는 제외한다 했잖아요. 왜 제외하냐면 지금 명의신탁 약정 효력 무효라고 하기 때문에 등기도 무효로 한다. 등기와 약정이 둘 다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외한다니까 이거는 유효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지금 상호신탁이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면 명의신탁 경우의 소유 형태를 구분 소유적 공유라고 하고요. 그래서 대외 형식은 아까 공유라고 했죠. 내부 실질은 딱 특정해서 구분 소유하는 거예요. 부산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등기는 각 구분 소유자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런 거예요. 이 둘이 그냥 한 필지예요. 한 필지여야 돼요. 두 필지 아니에요. 근데 이게 100평짜리야. 넓죠. 그래서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50평 나눠서 A야 B가 딱 이런 거야. 야, 나는 쓸게. A가 다 쓸게. 그럼 여기가 B 내가 쓸게. 딱 넘어오지 마. 딱 한 거예요. 넘어오지 마. 이렇게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하기로 한 거예요. 딱 특정 구획 나눠가지고 딱 쓰는 거. 근데 이거 전체가 한 필지라고 했죠. 이거 전체가 한 필지라고. 그래서 한 필지 안에 등기부 한 개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냥 공유물 분할 안 하고, 근데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대외적으로는 이걸 하는 거예요. AB 이런 식으로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공유 이거 설명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공유라는 개념이 이 극소량으로 가도 각자가 다 공유하는 거. 이런 식의 이게 대외적이고 등기부는 어떻게 돼 있느냐? 이게 만약에 갑구면 이 등기부 하나밖에 없잖아요. 갑구면 이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돼 있고 A 2분의 A 지분, B 2분의 A 지분 이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대내적으로는 이런데 대외적으로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거로 다 제3자한테는 권리를 다 쓸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외적인 아까 우리 배웠던 거 여기 요거 따라갑니다. 요거 따라가서 대외적으로는 다 이거 공유의 기본적으로 공유의 법리를 다 따라가서 다 할 수 있고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서로가 어떻게 한다? 서로가 넘어오면 어떻게 나가라 할 수 있고 이 A, B 사이에서는
B가 만약에 A를 넘어서 침범하잖아요. 이렇게 B가. 그러면 A가 바로 나가라고 배타적으로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환해라고. 그러니까 바로 2, 2, 3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인 공유에서는 그렇게 못 써요. 근데 대내적으로는 이렇게 특정 구획해서 이렇게 딱 완전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거예요. 배타적으로 특정 영역을 각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라 할 수 있고, 근데 대외적으로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여기 들어와 있어요. 무단점유라고 써요. 그 C의 관계에서는 대외적 관계잖아요. 그래서 A가 C를 나가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로 이렇게 C도 A, B가 공유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C한테. 그러니까 대외적 관계는 공유의 법리를 따른다. 이거 2, 3 쓰는데 돌려달라 2, 3인데 이거 이유는 보존 행위는 어떻게 해요? 각자 단독으로 제가 할 수 있다고 했죠. 또 가능. 외부적 관계에 따른다. 근데 이거를 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하냐 하면 지금 여기 B의 지분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B의 지분이 이렇게 있고 A의 지분은 네모라고 합시다. 근데 이 B에 관한 지분을 이 지분은 어떻게? B가 수탁자고 신탁자고 A가 수탁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B가 실질로 가지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은 누가 준 거예요? B가 신탁해서 A한테 맡긴 거예요. 잘못했다. 죄송해요. 실수. 반대로 지금 설명했네. 저도 이 순간 헷갈린다고요. 이게. 지금 실제는 A 거잖아요. 실제는 B가 돼 있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대외적으로 B가 지금 명의로는 B가 돼 있잖아요. 지금 대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B가 수탁자고 순간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A가 신탁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이렇게 보이게 만드는 이유는 A가 신탁자고 B가 수탁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B가 신탁자고 A가 수탁자. 요거에 대해서. 이거는 B가 가지고 있는 거야. 자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금 요게 지금 명의 신탁이 돼 있는 지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실질은 이거니까 이게 실질이고 이게 형식이잖아요.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상호 명의 신탁. 각자가 이 명의 신탁 약정 하나 있는 거고 이 명의 신탁 약정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호 명의를 신탁했다고 해서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잖아요. 사실 이게 뭐 조세 포탈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크게 문제가 없다. 권리를 나타내 이 둘 다 나타나져 있고 크게 형식과 실질이 좀 달라도 국가가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고 조세 포탈의 우려도 크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유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유효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효로 그러니까 이 명의신탁 약정 2개, 쌍으로 된 명의신탁 약정 2개가 있는 것을 유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상호 명의신탁의 경우에 소유 형태. 분할 위치와 면적을 특정한 2인 이상이 구분 소유하기는 약정을 하고 구분 소유 이거 약정을 하고 근데 등기는 각 구분 소유에 공유로 등기해 버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형식이고 이게 실질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근데 이렇게 약간 분할까지 하면 되는데 분할하려고 하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이거 재판상 청구하거든요. 분할해서 그냥 한 필 1-1필지 1-2로 이렇게 번지를 나눌 수 있잖아요. 만약 분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안 하는 이유가 재판상 청구를 해야 되니까 비용이 막 들잖아요. 굳이 뭐 비용 들면서까지 그렇게 하냐 이런 거예요. 대내적으로는 공유자들이 각 특정 부분을 단독으로 소유. 그래서 분쟁은 소유권 취급하고 아까 각자 서로 쫓아낼 수 있는 각자 서로 침범하는 범위를 2, 3, 2, 4 쓸 수 있다고 했죠. 그 다음 대외적으로는 근데 어떻게? 토지 전체를 공유한다. 이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대내적으로 소유하지 않는 부분 아까 A의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도 C가 들어오면 어떻게? 나가라. 혹은 뭐 등기가 들어와서 등기를 배제하거나 등기를 말소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유의 대외적 관계 이거 적용된다. 아시겠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구분소유주 공유를 설명하기 위해서 명의신탁이 기본적으로 개념이 숙지돼야 되기 때문에 명의신탁을 먼저 설명한 겁니다. 명의신탁 봅시다. 그래서 명의신탁으로
시권리자와 대외적 소유자가 달라져 투기, 탈세, 탈법에 이루어진 것을 방지하기 위한 특히 이제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시권리자 명의에 관한 법률 약칭이 부동산 심의법이에요. 제정하여 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한다. 뭐 부시법이라고도 많이 써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설명 하나 드리면 이건 그냥 수원법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수원법학도 중요해요. 그건 제 첫 번째인데 그래도 법학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의 기본 소양도 중요하잖아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약칭 옆에 이거 law.go.kr이라는 사이트 가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당연히 그 법조문 그 변시법전에도 이거 있습니다. 변시법전에 이거 보는 게 최고 좋아요. 전 변시법전으로 그 손에 닳도록 손에 감을 익혀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변시법전은 좋은데 지금 만약에 못 구하겠으면 저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한 2월 말에 사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이번에 20학년도 변시법전이 반영된 법전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월 말에 사는 게 최고 좋지 않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는데 뭐 그래도 먼저 손에 감을 익히겠다 이렇게 해서 먼저 사는 것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민법 같은 경우는 제가 드린 핵심 법조문으로 충분히 지금 소화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거고 아무튼 law.go.kr 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가서 제가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지금 현재 지금 그 시행되고 있는 제가 그 부동산 시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다운로드 받았는데 여기 약칭 적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단 이렇게 쓰는 게 법률에 대한 그 풀네임을 쓰는 게 일단 맞아요. 이게 맞다. 원칙. 근데 예외로 쓰고 싶으면 예외에서도 공식 있잖아요. 예외에서 써야 되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약칭으로 이렇게 써야 된다. 부동산 실명법이라고. 이게 공식 약칭이기 때문에 요 약칭으로 쓰는 게 맞다. 이해하시죠? 근데 막 사람들이 막 부등법, 부실법 막 이런 식으로 바꿔 써요. 물론 강의를 하거나 여러분들끼리 서로 뭐 친구들끼리 대화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적어도 저는 답안지에는 요 부동산 실명법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정말 이게 만약에 그 시간이 모자란다 하면 이 풀네임 한번 쓰고 본인이 아예 이하 부실법 가로 닫고 이런 식으로 써서 답안지를 쓰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공식 서면들 본인이 진짜 변호사 돼가지고 막 의견서를 쓴다든지 뭐 소장을 쓴다든지 이랬을 때 이하 부실법 이렇게 쓰는 거 아니라고요. 답안지는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어차피 약간 그 편법을 쓰는 것이고 실제로 우리가 법조인으로서 뭔가 기사를 내거나 어디에 기고를 하거나 아니면 서면을 쓰거나 할 때 그때그때마다 풀네임으로 쓸 수는 없어요. 하지만 공식적인 데서 좀 약칭을 쓰고 싶을 때는 꼭 이 오른쪽에 붙어있는 이 모든 이 law.go.kr 가면 긴 법들은 다 옆에 오른쪽 약칭이 다 적혀있어요. 공정거래 및 그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약칭은 공정거래법이에요. 이런 식으로 다 적혀있다고요. 그래서 부동산 실명법 요렇게 약칭을 공식적으로 쓴다는 것을 알고 있어라. 저 이거 제일 처음 몰랐고 로펌 인턴 가서 알게 됐나? 아무튼 아무도 나한테 이거 가르쳐 주는 경우가 없어. 교수님도 안 가르쳤어요 이런 거. 왜냐면 교수님들 중에 실무자 아닌 경우가 많아.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좀 많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학교에서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어요. 당연히 뭐 인강에서 당연히 누가 이거 가르쳐 주겠어요 인강에서. 아무튼 꼭 답안지 쓸 때는 그래 이하부실 써도 되지만 실제 공식적인 어떤 서면이나 이거 쓸 때는 약칭을 쓸 수 있지만 약칭은 꼭 이렇게 law.go.kr에서 옆에 적혀있는 이 약칭대로 써라 라고 제가 당부드립니다. 그래서 약칭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기 뭐 그냥 부시법 여기 막 부시법 써놨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그냥 익스큐즈 해줘요. 익스큐즈 해주고 그냥 실제로는 이렇게 쓰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세요 그냥. 명의신탁 약정 원칙적으로 무효랍니다. 원칙은 무효예요. 그래서 아까 명의신탁 약정이 뭔지는 알아봤죠. 대내적으로는 신탁자가 시권리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아까 여기 신탁자가 소유자가 되기로 하고 수탁자가 대외적으로 등기해서 그러니까 수탁자가 등기해 놓은 거예요. 등기를 하는 사람이죠. 소유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약정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진짜 뭐다? 이게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 약정 무효. 이 원인행위 약정 계약이죠. 계약 무효고 더 나아가서 약정에 의한 등기도 무효. 이 등기행위도 무효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등기도 무효. 약정도 무효고요. 등기도 무효예요. 둘 다 무효. 이중고리를 쳐가지고 완전 뿌리채 뽑겠다는 거예요. 둘 다 효력 규정. 그러니까 이게 강행 규정이고 이렇게 하면 다 무효인 거예요. 강행 규정 위반이란 거예요. 이걸 위반하면 효력이 없다. 아예. 여기 법조만 가서 볼까요? 자, 신탁 수수자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2번, 2호, 3. 이것도 2조잖아요. 1점 되는 거 이건 1호라고 있고요. 1호. 이거 2호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가나다르 어떻게 가목 나목 이렇게 읽어요. 몰라 뭐 리트 치면서 이런 거 다 알았을 수도 있는데 일단 1호 가목 나목 이렇게 읽는다라는 것을 좀 아시고 이거는 1항 이렇게 읽어요. 아시겠죠? 3조 1항, 3조 제1항 뭐 이런 식으로 읽어요. 그래서 근데 여기 일단은 누구든지 명의신탁에 대해 등기하셔는 안 된다 적혀 있죠.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단속 규정인지 효력 규정인지 약간 애매할 거잖아요. 제가 강행 규정에서는 단속 규정이 있고 효력 규정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딱 여기 효력 규정이라는 건 딱 여기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한다. 4조 1항에.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담 물권명도 무효한다. 등기도 무효라는 거예요. 등기 자체도 원인 무효의 등기라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다만 부동산의 물건을 지정하기 위해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 명의사 일단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하다. 이게 제가 이제 알아본 건데 계약 그냥 적어놓기만 할게요. 명의신탁에서 어떻게 선의의 매도자의 경우에 적용하는 규정입니다. 중요해요 이것도. 다 중요해요. 4조는 그냥 다 중요합니다. 4조. 그다음 3항은 또 뭐다? 1항, 2항 이 무효인데 이것도 예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외죠. 4조 2항 여기서 단서라고 있는데 4조 2항 단서도 예외를 규정해 놓은 거고 1항과 2항 본문은 원칙을 규정해 놓은 거고 4조 2항 단서 예외 4조 3항도 예외를 규정해 놓은 거예요. 1항 2항의 무효는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어떤 제3자? 그냥 제3자. 그러니까 선악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불문 이해관계죠. 제3자에게 대항하지. 이게 뭐겠어요? 우리 치수에서 본 선의의 제3자 있고 해지에서 본 그냥 선악불문 제3자 있었잖아요. 그거랑 거의 유사해 가는 거예요. 앞에 쭉 가서 보면 뭐 제3자 나왔을 때 이 명의신탁 약정의 제3자 이런 식으로 제가 살짝 써놓은 게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그냥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이거 설명 안 하면 이해를 못 하니까요. 근데 한번 돌아가서 한번 보시면 무효 파트에서 제가 써놓은 게 있을 겁니다. 안 적혔으면 선악불문인 거예요. 선의로만 보호하려고 했으면 선의의 제3자라고 썼을 거예요. 이 선악불문이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들 명의신탁 약정이 있어서 이렇게 온 거라는 걸 알았어도 그냥 제3자가 다시 등기를 치게 되면 어떻게 그냥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겁니다.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건 제3자가 유효하게 취득한다는 거거든요. 요 정도 좀 알고 한번 다시 우리 돌아가 봅시다. 근데 이제 예외 아까 예외도 다른 예외도 봐야겠다. 잠시만요. 이것도 예외였죠. 요거 아까 에서 약정에 포함한다 했는데 근데 다음 경우는 제외한다. 입법에서의 명의신탁 약정으로 보지 않겠다는 이 명의신탁 약정 효력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이것들을 다 예외로 해서 4조 적용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 부동산 위치와 면적 특정 이거 상호 명의신탁 봤죠? 가목을 보면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이전받거나 가등기하는 경우 이게 담보 가등기 담보거든요. 이게 부동산에 있는데 이게 뒤에 가서 한 우리가 6강에서 설명할 겁니다. 6강에서 설명할 거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리고 또 예외가 뭐냐면 여기 각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 포탈, 강제 집합, 면탈
목적으로만 아니하는 경우에는 4조부터 4조가 뭐였어? 무효규정이었죠. 그러니까 4조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거는 우리가 명의신탁 약정이지만 유효로 봐주겠다는 겁니다. 뭐 종중을 보유한 물건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거. 아까 보면 여기 이 종중으로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명의신탁 약정으로 신탁자가 종중이 되고 수탁자가 아까 이 대표 서대표 돼 있잖아. 서대표를 실제로 수탁자로 한 다음에 이거 안 쓰고 그냥 소유자 서대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건 명의신탁 약정이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라면 이거 그냥 서대표 명의로만 돼 있는 거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언제든지 종중이 명의신탁 약정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서대표한테 등기를 가질 수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나 아니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로 가질 수 있는 반환 혹은 소위 등 청구는 무조건 가질 수 있습니다. 약정으로 해서. 이해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배우자 명의 물건 등기한 경우 배우자도 그냥 서로 경제 공동체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괜찮다. 그런데 조세 포탈 목적이 아니면 내가 빚에 많이 져가지고 배우자한테 재산 빼돌리는 그런 거는 효력을 무효로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목적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근데 뭐 이거는 뭐 수험법학적으로 크게 상관없지만 벌칙 보세요. 뭐 형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민법상은 크게 뭐 안 보는 규정인데 장난 아니죠. 신탁자 그리고 이제 수탁자는 3년 이하 1억, 신탁자는 5년 이하 2억. 장난 아니죠. 요즘에 이제 부동산 투기가 미쳤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기한다고 지금 부동산에 관해서 명의신탁 약정하는데 전과자 돼요. 물론 뭐 한 번 하고 초범이면 뭐 집행유예 실형 사이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 받거든요. 그러면 전과자예요. 그러니까 혹시나 부모님이나 그리고 본인이 아무리 지금 돈이 중한 시대라고 하지만 하시려고 하면 법조인으로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말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너무 전통이란다. 전통이 아니고 도덕성, 기본 원칙이 결여된 상태로 우리가 너무 세상이 돌아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약간 딴 얘기지만. 그러니까 너무 뭐 지금 자산 가치가 올랐고 우리가 근로의 가치가 뭐 다 떨어졌고 하더라도 어떤 장인 정신, 자기 일에 대한 소명, 의식 이런 것들이 너무 휴지통 속으로 가버리는 그런 시절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물론 옛날같이 뭐 조직에서 한 개인은 착취하고 뭐 대형 로펌이 너무 착취하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도 반대입니다. 그런데 너무 또 한쪽 그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의 그 피와 땀이 그 피땀 눈물 뭐 BTS 갑자기 딴 데로 세대 아무튼 그 우리 근로적인 어떤 그런 노력들이 너무 또 폄하되지 않는가. 너무 이제 뭐 비트코인 뭐 부동산 투기 뭐 투자 이런 쪽으로 너무 사회 가치가 경도되고 있지 않나라는 데 저는 우려를 좀 표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법조인이 되기로 한 이상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좀 그래도 움직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변호사 시험 합격하셔야 되고요. 저는 그 기능적인 사람으로서 저를 써먹고 가시길 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양도담보 아까 감옥 이게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구무소유주공유 방세 이거 남옥이었죠. 1호의 남옥. 그리고 양도담보는 이렇다고 하고 나중에 배울 거고 예외 2 조세포탈 강제집행포탈 종생명 명의신탁 부부재산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봤죠? 그 다음 아까 제3자 무효 대항 불가 하고 또 하나 아까 드린 게 계약 명의신탁 경우 이런 경우가 이게 아까 4조 2항 단서 이런 경우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씩 볼게요. 다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드릴 겁니다.
등기 명의신 그러니까 이 종류가 명의신탁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일반적으로 등기 명의신탁, 계약 명의신탁. 이 구조는 무조건 이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전 무조건 중요한 거는 항상 강조 드리죠. 이건 암기해야 된다. 이거는 넘어가야 된다. 그 부분은 확실하게 알고 가면 됩니다. 이건 꼭 암기하셔야 돼요. 이 구조는. 자, 여기 A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 B라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 만약에 C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둘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이루어져요. 약정이 이루어지고 이 사람은 신탁자예요. 명의신탁자. 신탁자. 이 사람은 수탁자예요. 수탁자고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질 겁니다. 563, 568. 그런데 이 사람은 매도인이고요. 매수인입니다. 이랬을 때 그러니까 돈은 이렇게 줬을까요? 대금 지급했겠죠. 매수이니까. 그런데 매도인이 이렇게 등기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등기 격려. 그래서 실제로 등기부에 갑구 이렇게 있으면 1, A, 2, B가 아니라 C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 그러니까 지금 명의신탁이니 명의신탁자가 실제로 매매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매수인 당사자가 돼서 실제 당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매매 계약에 당사자 이꼴 명의신탁자. 이런 경우를 등기 명의신탁, 등기만 명의신탁했다고. 그래서 수탁자는 그냥 등기만 하는 거죠. 이런 식의 등기 명의신탁이고요. 계약 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선의의 매도인이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매도인은 선악이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사람한테 주라 하면 알 수밖에 없잖아요. 아, 이거 명의신탁인 같네. 알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거의 악의일 거예요. 몰랐으면 그거는 너무 약간 사회생활이 뒤떨어지는,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렇고 이제 계약 명의신탁은 A, 그 다음에 B, B라고 하면 좀 헷갈리니까 C라고 합시다. C, 그 다음 뒤에 B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명의 신탁자고 이 명의 수탁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기서 명의 신탁 약정이 이루어진 거고, 그리고 뒤에 숨어 있어요. 숨어 있는데 A가 선의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명의 신탁 약정에 대해서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몰라요.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이 둘이서 563, 568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히 그럼 C한테 등기를 주겠죠. 등기를 격려할 거고요. C가 직접 돈을 주겠죠. 돈을 지급할 겁니다. 뒤에서 돈을 대주겠죠. 돈을 마련해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약 명의 신탁이에요. 그런데 아까 뭐였어요? 이 A, 선의의 이 계약 명의 신탁에서 선의라면 이거는 뭐다? 아까 등기가 유효하다라고 봐야 된다고.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계약에서 명의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 아까 여기는 매매 계약 당사자가 명의 신탁자예요. 여기는 명의 수탁자가 매매 계약 당사자로 지금 보였죠. 딱 그 법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한쪽 당사자가 되고 당사자는 이제 알지 못한 경우 선의 그러지 아니하다. 뭐가 그러지 않아요? 무금형도 무효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2항에 대해서 그러지 아니야.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예요. 1항에 대해서 그러지 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2항에 대해서 그러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단서는. 물권 변동이 무효가 아니다. 그러면 유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약정은 무효죠. 무효. 4조 1항에 따라서. 근데 이건 유효하다. 4조 2항 단서에 따라서 유효하다는 거예요. 이 등기 뭐예요? 4조 2항에 따라서 무효. 이 약정 4조 1항에 따라서 무효.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선일 때는, 악일 때는 뭐예요? 당연히 무효죠. 4조 2항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이거는 무조건 암기해야 돼요. 제가 지금 막 이렇게 썼는데 본인 좀 깨끗하게 제가 이불 빈칸을 이렇게 놔뒀으니까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깨끗하게 손으로 그려가지고
이 빈칸에다가 꼭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케이스가 크게 이제 뭐 몇 개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1번 케이스 하나 오면 아까 그냥 그대로 A, B, C 이렇게 올게요. 이 등기 명의 신탁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 명의 신탁이랑 등기 명의 신탁 중에 지금 이제 등기 명의 신탁. 그럼 이게 신탁자, 이게 수탁자죠. 이렇게 매매 계약 563 있었을 겁니다. 맞죠? 여기 명의 신탁 약정이 있었겠죠. 그럼 이거 무효라고 했죠, 제가. 무효. 일단. 그리고 여기 등기 격려했을 건데 등기 무효. 등기 무효예요. 맞죠? 이랬었을 때 일단 첫 번째. 자, 지금 이 상태에서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예요? 만약 엑스토지에 관련된 부동산 그 매매였다고 하면 지금 엑스토지는 이 상태에서 누구 소유권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바로 오프라인은 바로 물어보면 돼. 누구예요? 자, 소유권이 변동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유효한 적법한 처분권자가 유효한 법률 행위를 하고 그 다음에 유효한 등기를 해야죠. 자, 일단 A가 소유권자 맞아요. 1번은 맞죠. 그 다음 A랑 B 매매 계약은 그냥 유효잖아요. 이건 유효예요. 오케이. 맞아요. 2번도 근데 3번 등기가 유효해요? 아니죠. 등기 그냥 무효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1A 2C 이렇게 돼 있다. 이거는 원인 무효 등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누가 소유권자예요? 다시 A예요. 이 상태에서는 A가 소유권자다. 그러니까 등기 명의 신탁 그 자체로 딱 이루어져서 등기 격리됐어도 이거는 원인 무효의 등기다. 그래서 A가 C한테 어떤 걸 가지죠? 어떤 권리를 가지고?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죠. 이 사이에서 뭐 가져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가집니다. 맞죠? 이 사이에서. C가 원인 무효 등기니까. 왜냐하면 이게 등기 무효 이유는 뭐예요? 4조 2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실법 4조 2항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답안지에다 막 이렇게 발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근데 그러면 B는 취득 못하냐? 아니요. B가 취득을 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원래는 이게 어디로 갔었어야 돼요? B가 취득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 그냥 563에 따라서 B가 실명으로 취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전히 B는 A한테 뭘 가지고 있죠? A한테 뭘 가지고 있죠? 소유등 청구권을 가지고 있죠. 때문에 소유등 청구권을 가지고 이거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에 배울 건데 이렇게 대위에서 가지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권을 대위 청구해 가지고 C에서 A로 오게 하고 A에서 B로 우리가 소유등 청구하면 됩니다. 이거 지우고 3 C 말소 등기하고 4 B 등기 이런 식으로 오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 돼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B가 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B가 A, B, C 똑같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이 소유등 청구 있었잖아요. 청구권 있었잖아요. 이랬을 때 A가 만약에 D라는 사람한테 다시 제2매매 계약 맺어가지고 해가지고 C 등기 말소해버리고 D한테 등기를 격려시켰어. A가 직접 말소해보고 아니면 D한테 등기 격려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D는 유효하게 취득해요. 어차피 이 C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말소하고 그 다음에 딱 다시 돌아가면 이 563과 이게 제2매매 계약이고 이 제2매매 계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언제든지 계약 깨고 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또 적극 가담 안 했잖아요. 가담했으면 얘가 유효하게 취득 못하고요. 가담 안 했다는 전제하에요. 그럼 이렇게 가능. 이거는 어떤 거다? 이중매매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다. 그리고 이거 말고 이해관계자 있는 제3자가 나타났다 칩시다. 이렇게 D. 예를 들어 지금 똑같은 상황에서 지금 1 A 등기 2 C 등기로 바로 갔죠. 이까지는 지금 누구 소유예요? A 소유가 맞아요. 이까지는. 근데 3번 C가 그냥 다시 563 매매 계약해서 D한테 등기 팔고
경유했어요. 등기를. 경유. 그래서 D 등기 됐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D가 유효하게 취득한다. 왜? 부동산 심의법 4조 3항에 따라서. 이유는 4조 3항에 따라서. 아까 봤잖아요. 1항 및 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 선악불문이다. 그 말인 거예요. 이 D가 그 2항이 등기까지 해야 돼요. 계약만 체결했다고는 안 돼요. 등기까지 가야지 이해관계자 있는 제3자고, 등기 경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더 이상 A는 소유권을 그때 잃어버린 거예요. C 등기까지는 C 등기가 원인 무효. 아까 4조 2항 때문에 원인 무효라 가지고 C 등기는 원인 무효인데 그 D로 등기되면서 4조 3항에 따라서 어떻게 하자가 치유돼 가지고 C 등기 하자가 치유돼서 D가 D 등기도 유효하게 되고 C 등기도 유효하게 되고 D 등기도 유효하게 되면서 그냥 D가 유효하게 취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가 만약에 그 돌려받기 위해서는 C에서 D로 등기가 경유되기 전에 그 전에 말소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러면 D가 유효하게 취득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타이밍이 중요하다. 여기 전까지는 A 소유권인데 C는 한 번도 소유권을 가진 적이 없어요. D가 가지자마자 D 소유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계약 명의 신탁은 아까 얘기한 건 그냥 복습하는 건데 A, C고 B가 뒤에 있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선이라면 지금 선이 지금 5, 6, 3 이건 유효하죠. 근데 이 약정만 무효인 거예요. 무효. 이 둘 사이에 약정이 있을까요? 이게 신탁자, 이게 수탁자니까. 근데 선의 때는 뭐예요? 이 등기를 가도 등기가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A 등기, 2C 등기 유효해요. 이 이유는 A를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얘가 몰랐는데 다시 이 거래 안전을 해치는 거는 A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효하다. 그리고 C가 유효하다는 뭐예요? C가 적법한 소유권자란 말이에요. 적법한 소유권자. 그렇기 때문에 C가 그냥 마음대로 D한테 팔아도 다 유효해요. 이거 파는 거는 4조 3항이 아니에요. 그냥 만약에 D 등기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일반적 등기 이전인 거예요. 4조 3항에 따라서 이게 유효하게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물권 변동이라고요. 유효한 적법한 소유권자가 어떻게 D한테 그냥 넘겨준 거예요. 이거는 D 등기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상태에서 4조 3항에 따라 D가 유효하게 취득한다.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냥 이거는 일반적인 물권 변동 186조에 의해서 이거에서 취득하는 거예요. 그냥. 적법한 권리자로부터 매매 계약했고 그 다음에 유효한 등기를 받았고 민법 186조에 따라서 D는 취득하는 거예요. 왜냐면 C가 유효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이 왜? 4조 2항 단서.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가장 지금 이상하게 된 건 B잖아요. B가 가장 지금 문제되잖아요. 돈을 줬을 거잖아요. 돈을 줬을 때 이 돈으로 샀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약정 무효잖아요. 그럼 돈은 뭐예요? 법률상 원인 없이 C한테 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이득 받아. 청구로 하는 겁니다. 민법 정치하죠. 그래서 만약에 샀는데 B가 몰래 세금 포탈날 목적으로 어디 사잖아요. 그럼 이건 C 거예요. C 거예요. C 거. 그러니까 B는 결국에는 지가 준 돈, 자기가 준 돈밖에 못 돌려받는 거예요. 준 돈만. 이게 올라가서 만약 가격 폭등해서 시세 차이가 없더라도 시세 차이가 누구 거? C 거예요. C 거. 이런 경우에는. B한테는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법에서 봤을 때 이런 거예요. 가장 나쁜 놈. B가 가장 나쁜 놈이고 C도 나쁜데 약간 덜 나쁜 놈. 그리고 아까 근데 B, C 둘 다 처벌당한다 했잖아요. 아까 2억 뭐 벌금 얘는 1억 벌금 이런. 그러니까 얘가 가장 나쁜 놈이고 얘를 조금 덜 나쁜 놈으로 본다는 거야. 나머지는 다 보호해야 될 사람이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선이니까 A가 보호. 근데 여기 만약에 악이다. 악이는 어떻게? A, C, 만약 B 있으면 이 등기 경유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등기가 무효죠. C가 적법한 소유권자 아니에요. 그래서 1, 아까 A 등기, C, 2,
C 등기 이렇게 됐을 때 C는 이거 말소돼야 되는 여기까지는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D가 취득한다. 이거는 뭐의 문제? 4조 사망의 문제. 부실법 4조 사망의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일반적인 물권 변동이라면 선의일 때는 이거야말로 이게 등기가 무효였기 때문에 원인 무효의 등기가 치유하려고 하면 4D 등기하면 이게 되려면 이거는 4조 사망 때문에 이게 유효한 것이고 이 사람 적법하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결론이 맞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문에 근거해서 이 결론이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답안지에 발라 써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 채권 좀 쉬고 싶지만 그래도 이게 강의가 3시간인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채권 양도까지 설명하고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 좀 먹을게요. 재밌지 않나요? 법? 재미없어요? 아니 저 약간 이 강의 찍으면서 이제 생긴 그 뭐랄까 그 버릇이 혼잣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벽을 보고 혼잣말을 하기 시작하고 뭐 그냥 예 약간 미쳐가는 약간 히키코모리라고 하나요? 아무튼 막 방 안에서 계속 이 혼자 밀폐된 공간에서 계속 이 강의만 찍고 있어가지고 아주 이 연말을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연말을 들으면서 알차게 보내면 분명히 그 여러분들에게 대가란다. 대가는 안 좋은 말 때 쓰는 거죠. 뭐랄까 보람 있는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데 근데 그 노력의 양은 배신할 때가 있어요. 가끔씩.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올바른 방향으로 잘 써서 노력을 썼으면 좋겠다 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채권의 변동,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두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둘 사이에 A, B가 있어요. 채권자예요. 이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겠죠. 근데 이 채권을 누구한테 이 가진 채권을 양도해서 C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채권을 양도해서 새로운 채권을 이렇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B한테 보냈으면 새로운 사람이 나타날 수 있고요. 반대로 A, B 있는데 채무자죠. 이 채무를 인수해서 다시 뭐 D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A가 이 사람한테 채권을 써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채무 인수고 이게 채권 양도죠.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는 채권 양도입니다. 이거는 그냥 수백 번 설명해도 이건 하나 정도. 이 면책적 채무 인수만 한 변시 8회 나왔어요. 변시 8회. 변시 8회 정도 지금 이번에 이제 변시 11회 오는데 이 변시 8회 나왔으면 채무 인수 그러니까 10회까지 오면서 변시에 딱 한 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면책 채무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다 이해가 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채무 인수는 조금 중요성이 덜하다. 근데 아마 양도에 한 5번 이상 나왔을 거예요. 역대 변시에서.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는 그냥 무조건 중요하다. 무조건 중요하다. 기본이다. 기본 중 기본이다. 근데 채무 인수도 뭐 개념을 알아야 되지만 이거의 사례로 나오는 경우는 가끔씩 있으니까 이 정도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적어도 학기 들어가서 열심히 배우면 된다. 그 해당 학기에서 그 진도로 나가면 그때 열심히 보시고 그때 기출문제 몇 개 법전협 그 모의고사는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채무인수부터 간단하게 설명하면 아까 이렇게 인수를 했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면 아까 A, B, C 있으면 여기서 만약에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더 이상 B한테는 청구 못하고 C한테만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면책적 채무인수고요. 그래서 기존 채무자한테는 안 되고 채권자 채무인수자 이게 채무인수자잖아요. 병존적 채무인수라는 거는 뭐예요? 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거. 병존적으로 인수하기로 했다. 얘도 가지고 있고 얘도 가지고 있다. 그게 병존적 채무인수인 거예요. 이런 개념. 이행인수는 뭐냐면 이행하기로만 이행을 인수한 거예요. 내가 그 이행을 내가 C가 대신하겠다. 결국 채무는 이행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은 있어요. 그래서
채권이 있는데 B한테 채권이 있는데 그래서 대위에서 이행 인수자에게 이 사람이 이행해 주기로 둘 사이에 계약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 사이에 이행해 주기로 하는 약정 있잖아요. 하는 약정. 이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B가 C한테 해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A가 B한테 가진 이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가지고 이거 뒤에 가서 대위에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배우고 나서 다시 복습해서 오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오늘 3교시에서 배울 거거든요. 채권을 피보전 권리로 해서 이렇게 가서 B가 C한테 해달라는 거 대신 해달라고 말하는 거. 이거 대위에서 이행인수자한테 말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이행인수라고 말합니다. 요 개념만 좀 알고 그냥 넘어가세요. 이 겨울방학 때는 선행학습 때는 요즘만 알고 넘어가도 충분합니다. 자, 그래서 더 중요한 채권 양도로 가볼게요. 채권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명채권, 지시채권, 무기명채권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지명채권은 채권자가 특정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채권은 특정인 또는 그가 지시한 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그 증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채권자가 제일 처음에 있을 건데 채권자가 그냥 지시만 해놓고 배서만 하면 넘어가는 거예요. 증권만 교부하면. 그런 대표적인 게 어음, 수표, 기명주식 등등등등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시채권 같은 경우는 양도를 어떻게 하냐면 배서하고 증권 교부하면 끝납니다. 제가 이거 법조문이 있던가? 여기 있네. 양도 방식 지시채권은 그 증권에 증권이 있어요. 이렇게 증권 같은 게 있어요. 수표 아니면 어음 같은 것들은 증권 있잖아요. 배서하여 양수인한테 이름 적어가지고 배서가 이름 적는 거죠. 이름. 그냥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무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거죠. 채무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지명채권은 채무자가 어떻게 인식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은 증권이 징표거든요. 증권이 채권의 징표이기 때문에 이 증권이 오고 가는 게 이게 공시예요. 그런데 아까 지명채권 같은 경우는 다 이게 지명채권 이게 잠깐만요. 여기 다 이게 지금 여기는 지명채권이에요. 지명채권 말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명채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인식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그 채권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 이런 것들은 뭐가 가장 중요해요? 공시 방법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공시 방법이. 그래서 이 지시채권이나 무기명채권 같은 경우 이 증권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이 증권 징표가 중요하고 이게 교부되면 그냥 채권자가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증권이 공시 방법이라면 일반적인 지명채권 같은 경우는 채권자가 특정된 지명채권 같은 경우는 뭐냐면 채무자의 인식. 채무자의 인식. 지명채권 같은 경우 채무자의 인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채무자 인식 우리가 오늘 배울 건 다 지명채권이거든요. 민법은 지명채권 중요해요. 이거는 상법에서 중요해요. 상법에서 새로 어수법이나 이런 데서 새로 배울 거예요. 새로 배울 거고 우리가 민법에서 배우는 거는 지명채권이다. 민법에서 배울 건 이게 그리고 기초기도 해요. 지금 제가 계속 공시 방법 얘기하고 변동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이런 마인드셋이 리걸 마인드라는 거예요. 리걸 마인드. 막 사람들 리걸 마인드 하면 프로블럼 세팅하고 법조문을 정의하고 거기에 포섭해서 그것도 리걸 마인드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리걸 마인드는 엄청난 그런 아까 법조문이나 판례 지식을 암기하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프랙티스를 하면서도 그 가운데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그 법의 이념들 있잖아요. 제가 아까 공시를 해야 된다든지 항상 그런 거 막 설명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알았을 때 아예 새로운 프랙티스가 나왔었을 때 감적으로 이 결론이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거 이게 리걸 마인드예요. 제가 봤을 때는 리걸 마인드가 그런 거라고 리걸 마인드의 정의는 다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리걸 마인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서하고 증권교부하고 그냥 무기명채권 양도는 그냥 증권교부하면 된다. 그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 지명채권 양도를 배울 거다. 그래서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하고 요거를 잘 알고 가면 된다. 이번 기초 개념은 요것만 잘, 그러니까 지명 채권이 뭔지, 지시 채권이 뭔지, 그리고 무기명 채권이 뭔지 정도 알고, 그리고 채무인수도 변칙적 채무인수가 뭔지, 병정적 채무인수가 뭔지, 이행인수가 뭔지 정도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자세한 내용은 요 지명 채권의 양도, 그리고 양도를 원인으로 해서 이 양수금 청구권이 아니면 청구권, 네, 요건 사실까지 딱 알고 넘어가면 딱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지명 채권 이제 넘어갈게요. 다 지우고. 자, A, B 있고 C가 둘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이 있는 거예요. 채권도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A가 기존 양도인이죠. 채권 양도인. 그래서 양도인은 무조건 채무자에 대한 뭐가 있겠죠? 채권이 있겠죠. 이렇게 채권. 어떤 채권? 뭐 금전 지급 채권. 그냥 1,000만 원짜리 뭐 금전 지급 채권이라고 합시다. 뭐 원인은 뭐 대여금 반환일 수도 있고 뭐 보증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거예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그냥 1,000만 원짜리 채권이 있다고 쳐요. 양도인이고 이 양수인인데 이 양수인과 양도인 사이에 채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체결하면 결국 뭔가 이 양도 계약으로 이 채권을 A는 이 C한테 채권을 주기로 하고 C는 A한테 그 채권에 대한 대가를 주겠죠. 맞죠? 이 양도 계약에서 보통은 할인해서 줘요. 채권은 결국 리스키 하잖아요.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내한테 실현된 어떤 물건이 그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현된 재산이 아니잖아요. 그 때문에 보통 채권 양도 계약을 하게 되면 한 900만 원을 주고 대신에 C가 B한테 행사할 수 있는 이 1,000만 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채권에 의한 양수금 청구라고 하는 것은 양수인이 채무자한테 청구하는 거를 말해요. 이런 걸 양수금 청구권이라고 말하고 보통 이 사람이 원고가 되고 이 사람이 피고가 됐었을 때 여기서 요건 사실이 나온 거예요. 요건 사실이 나와서 1, 2 나와서 그래서 이 청구권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근거로 해서. 근데 이 요건 사실이 뭐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죠. 이건 무조건 외워야 돼요. 채권의 존재, 채권 양도 계약 체결, 대항 요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채권 존재. 이 채권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뭐요? 양도 계약, 유효한 양도 계약이 있어야겠죠. 유효한 양도 계약. 계약이 유효. 세 번째 뭐예요? 대항 요건. 대항 요건 이게 뭐다? 이게 채권의 공시 방법이야. 채권의 공시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물건 변동 보면 1. 적법한 권리자 2. 유효한 법률행위 3. 뭐예요? 등기 또는 인도 이거잖아요. 이거 적법한 권리가 이거 채권 존재하고 유효한 법률행위 양도가 있고 3은 등기 인도 해야 되잖아요. 이 대항 요건 이게 뭐예요? 공시죠. 이 채무자의 인식이 공시가 이게 같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가 승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채무자가 알 거잖아요. 아, 이 채권이 인도됐구나. 내가 갚아야 될 사람이 A였는데 C로 바뀌었네. 라고 알아야지 청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B에 대해서는 이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갑자기 여기서 A가 D라는 사람과 제2 양도 계약을 체결해요. D가 갑자기 나타나서 B한테 내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B는 D한테 줘야 될지 C한테 줘야 될지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럴 때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가 필요한 거예요. 확정일자 증서. 왜냐면 확정일자는 위조가 안 돼요. 날짜가 위조가 안 돼요. 보통 대표적인 예가 우체국 내용 증명편인데요. 아니면 공정증서 같은 것들. 그건 공정인이 딱 박아주니까 내용 증명편도 우체국이 이렇게 그 날짜를 땅땅땅 박아주거든요. 공정증서, 우체국이나 공정증서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위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무자에 대한 통지 또는 승낙을 해야지 제3자한테도 대항 요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3자한테, 이 D한테도. C가 그 생리하면 C가 B한테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거나 아니면 B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서 승낙을 C한테 하거나 해야지 다른 제3자한테 우리가 제3자가 이렇게 같이 경합 들어봤을 때 C가 내 거다, 이건 내 채권이야, 건드리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법조문 가서 보시죠. 450조 가서 쭉 보면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채권이 양도할 수 있다. 근데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고 그러지 않는데 이거 양수금 청구에서 항변 사유예요. 그 다음에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양도, 이것도 항변 사유고, 선의제한인데 이건 제항변 사유고, 항변, 이건 제항변. 네, 이제 지명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 자, 지명 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통지자예요. 원래 채무자에 통지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승낙하면 대항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반대 해석으로. 그러니까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고, 확정일자 증서를 해야지 뭐예요? 이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해야지만 제3자한테 대항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채무자만 있으면 그냥 통지하거나 승낙하면 돼요. 그런데 채무자 이외에 제3자가 발생하면 이 제3자는 누구냐면 아까 뭐 이중 매매 양수인 아니면 압류 채권자 같은 사람. 압류 채권자는 뒤에 가서 좀 배울 겁니다. 이런 경우. 그리고 이제 뭐 승낙 통제 효과 이거 뭐 뒤에 가서 보겠지만 뭐 이게 좀 더 중요해요. 승낙을 한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전에도 본인이 채무자가 승낙을 해버리기 때문에 보류하지 않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거는 대항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근데 보통은 통지로 이루어져요. 승낙의 이거는 의미고 통지로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양도인이 통지한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통지권자 양도인이에요. 근데 보통 예외지만 실무는 거의 양수인이 대리자로서, 양도인의 대리자로서 통지합니다. 대리인으로서 통지합니다. 이거 뒤에 오늘 바로 지금 뒤에 가서 볼 겁니다. 그래서 양도인이 양도 통지만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양도인에 대해서 생긴 사유로서 양수인에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거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세요. 그냥 살짝 설명하면 이 둘 사이에 뭔가 동시에 항변권이 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통지만 했으면 B가 나는 A에 대한 사유가 있으니까 C한테 나 돈 안 줘도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와서 나중에 채권 양도 우리 엄청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양도의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가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요건 다시 제가 제대로 설명하는 거 알죠? 밑에 1번, 3번이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채권 양도 계약책은 우리 계약의 성립이나 이런 거 다 배웠을 것이고 이건 스킵하고 1번, 3번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1번 채권의 존재. 권리의 특정이 가능하고 근데 채권 존재하면 그만인데 만약에 장내 채권이라면 장내 채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에서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한 정도로 기대되는 경우면 채권 양도의 대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못하네요. 반환 청구권. 네,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인데 왜냐하면 보세요. 이 둘 사이에 임대인이고 임차인이에요. 이 사이 지금 임대차 계약 이루어졌어요. 618조 임대차 계약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임대차 계약이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다시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종료하면 생긴다고 그랬죠.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언제 생겨요? 2024년 1월부터 생기는 거잖아요. 맞죠? 2024년 1월부터 생기는 건데 이 사람이 급전이 필요했어요. 임차인이. 그래서 2023년 한 11월 달에 갑자기 이 보증금이 만약에 5천만 원이었으면 5천만 원 다른 사람 C한테 양도하면서 그 사람이 채권 할인 받아서 4,800만 원에 이렇게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아직 발생 안 했잖아요. 계약이 종료해야지 발생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다? 특정 가능하죠. 가까운 장래에 당연히 발생하죠. 언젠간 확정 기한이죠. 종료할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장내 채권이라도 이렇다라면 이 판례 문구예요. 장내 채권의 양도라면 이게 쟁점이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를 하나 쓰고 가야 된다. 그 다음 대항 요건. 이게 훨씬 중요한데
양도계약 당사자 이외의 채무자, 제3자에게 당사자 합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입니다. 이 우리 둘 사이에 A와 B 사이에 효력을 주장하려면 이 B와 이 D한테 우리가 하려고 하면 대항 요건을 갖춰야지 이제 C가 대항 요건을 가지고 D와 B한테 대항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 대항 요건. 이 대항 요건이야말로 이게 공시 요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채권의 공시 요건이 대항 요건. 다른한테 대항하려고 하면 내가 누구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이 양수인이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와 제3자, 제2양수인에게 당사자의 합의의 효력을 주장하기 위한 요건이란 겁니다. 그래서 채권의 공시 방법은 채무자 인식을 매개로 제가 한다고 했죠. 그래서 물건은 등기 또는 점유고. 그렇기 때문에 채권 양도의 통지 방법, 그러니까 통지나 인식 매개 통지나 승낙해야 되는데 보통 통지를 해요. 승낙 잘 안 해요. 채무자가 누가 승낙해요? 아까 이의를 보류하고 승낙을 해야 되는데 아까 450 그 1조 1항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 아무튼 뒤에 가서 설명할 건데 대부분 양수인이 통지하는 원칙은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 실무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양도인이 양수인을 대리하여 통지합니다. 진짜 실무는 거의 이렇게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팔고 나면 미쳤구나. 죄송해요. 죄송해요.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 통지합니다. 양도인이 얘가 원래 원채권자니까 얘한테 원래 권리자니까 말해주고 떠나야 되는데 떠난 사람이 책임지겠습니까? 책임 안 지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 내가 이제 청구할 권리니까 양수인 내가 청구할 권리니까 어떻게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합니다. 이 채권이 나한테 넘어왔다. 이거는 인정해요. 대리 통지 당연히 인정하죠. 대리권 주면 되니까. A가 C한테 대리권 양도계약 그 계약서 보면 그 통지의 권리를 양수인에게 부여한다, 수권한다, 뭐 이런 거 적어 놓거든요. 그러면 결국 양수인이 대리인으로서 통지할 경우가 많은데 이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양수인이 자기가 본인인 것처럼 통지를 해요. 내가 그냥 통지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으로서 현명하지 않다고요. 대리인으로서 이게 내가 대리인이다 말한 것을 현명한다라고 우리가 설명했죠. 대리행에서. 판례에서 만약에 양수인이 양도인을 대리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했는데 대리하여 하는 행위 밝히냐 이게 뭐예요? 현명을 하지 않더라도 대리하여 하는 행위를 밝히지 않더라도 현명하지 않아도 115조 단서 적용하여 유효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115조 단서 한번 보시죠. 또 대리 쪽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판택된 책의 이제 최대 난점이죠. 항상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모아서 다 설명 드리는 거예요. 근데 대리 우리가 봤죠. 대리 봤기 때문에 지금 딱 보면서 이해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7강까지 한 거 정확히 숙지하면 웬만한 개념은 그냥 이해는 갈 겁니다. 숙지는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들었을 때 이해는 간다. 보세요. 대리행은 일반이 뭐예요? 표시하고 권한내 대리권 있고 현명해야 된다고 제가 말했죠. 이게 원칙이에요. 이래야지 대리의 효력이 생겨요. 대리 효력은 뭐라고 했죠? 본인에게 기속되는 거. 본인에게 법률 효과가 기속되는 거. 그런데 대리 본인이 표시하지 않은 때, 현명하지 않은 때는 어떻게? 자기를 위한, 이게 대리인을 위한 거죠. 그렇게 되면 뭐예요? 대리인에게 기속된다고요. 현명 안 하면 대리인한테 기속된다. 의사표시자는 누구예요?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의사표시자 자기를 위한 것을 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 115조 단서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뭐예요? 그러니까 과실로서 몰랐을 때예요. 알 수 있을 때는 과실로서, 그러니까 악의 과실. 전주 제1항의 규정. 1항 어디로 가요? 이걸로 가죠. 다시 이걸로 원칙으로 이걸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대리행위의 상대방이 그러니까 대리인이 현명 안 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대리권에 의해서 이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거나 혹은 알 수 있었을 때, 과실로서 몰랐을 때는 다시 대리인에게 대리인이나 본인에게 그 효과가 기속되고 대리행위를 유효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는 거예요. 판례는 어떻게 본다? 판례는 넓게 본다.
대리하여 통지할 수 있다고 하고 밝히지 않아도 현명하지 않아도 어떻게 정교하게 넓게 본다. 판례는 현명하지 않아도 이 통지 유효의 범위를 대리행위 유효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 판례는 넓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웬만한 B가 알았다고 보는 거예요. B가 A를 대리해서 C가 통지하는 거 아무리 양수인이 뭐 A 대리인 C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A의 대리인 C라고 해야 되는데 그냥 C 본인의 명의로 B에게 통지했다고 할지라도 B는 당연히 이 채권은 특정 채권을 보면 이건 내가 A한테 가진 채권인데 라고 B는 당연히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해석한다. 확정이자는 뭐 이중양도의 경우 선후가 문제되기 때문에 확정돼 있는 채무에 대한 통지 채무자의 승낙은 대항 불가하다. 그러니까 확정이자 있어야 되고 없는 거면 제3자에 대한 대항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 이유는 즉슨 아까 보세요. 이중에서 아까 이중매매 사례를 하나 보죠. 이게 A였고 이게 B였고 이게 C였고 이게 D였다고 봐요. 이게 제1 양도계약 이게 제2 양도계약인데 보세요. 이 사람이 통지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거예요. B가 한 3일 있다가 통지 만약에 12월 15일 날 했는데 양도됐다고 3일 있다가 야 B가 야 12월 14일 날 D로부터 통지가 왔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여. 이게 확정일자 있는 그 통지가 아니라면 A와 B와 D가 작당을 했을 수도 있어요. 3일 후니까 12월 18일 날 서급해서 12월 14일로 찍고 서로 도장 찍고 땅땅땅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확정일자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아예 이 이해관계자 아닌 완전 외부의 어떤 공적인 기관이 그 날짜가 아니면 찍힐 수 없는 날짜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정일자 날짜로 가야지 이 D랑 C가 붙었을 때 B는 확정일자가 통지는 12월 15일로 했다고 만약에 확정일자가 12월 16일로 찍혀있고 18일로 찍혀있고 이 사람은 12월 16일로 찍혀있다고 쳐요. 그럼 D가 이기는 거예요. 그럼 D가 먼저 통지를 받은 거고 그럼 D한테 먼저 유효하게 먼저 양도가 된 것이고 B는 D한테 변제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이런 식으로 서로 작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가 제3자한테 D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B한테 확정일자 있는 채권의 양도의 통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하고 이거 다 우리가 뒤에 사례 문제로 다 볼 겁니다. 실제로. 항변사유 양도 제한 있다.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이거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죠. 지금 좀 이따 설명할게요. 양도 제한 특약이 있다. 선의 제3자 보호한다고 449조 양도 제한 특약. 근데 선의 제3자는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3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이거 봐요. 이거 다시 이걸로 넘어와요. 양도했어. 근데 B가 이런 거예요. 야 우리 둘 사이에 A와 B 우리 둘 사이에 양도 제한 특약했는데 그러니까 C가 몰랐대. 그런 식으로 항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판례는 중과 실리는 양수인은 보호하지 않는다라고 축소 해석해요. C가 만약에 그러니까 선의의 C 보호에서 선의의 C 보호에서 그래서 중과실로서 몰랐던 얘는 보호하지 않고 요것만 보호하겠다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이거 뒤가 더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아무튼 지금 좀 어렵고 이거 1번 그래도 좀 설명하자면 이 판례 태도가 아까 이게 중생 등이랑 연결돼서 중간생략 등이랑 연결돼서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앞에 하나만 이거 설명하고 2교시는 마칠 거예요. 자, 우리 중생 등에서 보면 제1매매 있고 제2매매 있었죠. 그리고 이거 플러스 만약 3자 합이 있으면 A, B, C인데 원래 원칙은 1등기, A 등기, 2, B 등기, 3, C 등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원래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중생등은 뭐예요? A 등기, 2, C 등기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이 이유가 뭐예요? 3자 합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라고 했죠. 제2매매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등기가 유효해진다.
이렇게 넘어가는 등기가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 물권 변동이 유효하다. 제가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거랑 똑같은 이해관계가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A, B가 서로 매매 계약 5, 6, 3 맺었어요. 그러면 B는 매수인으로서 뭘 가져요? 소위등 청구권을 가지죠. A한테. 근데 이 소위등 청구권은 어떻게? C한테 양도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양도돼 가지고 C가 A한테 소유등 청구할 수 있으면 이거랑 똑같은 계가 나타나겠죠. 맞죠? 그렇지 않나요? 그럼 이거 양도가 가능해야 하는데 이거가 성질상 제한이다. 판례는 보는 겁니다. 사실 성질상 제한이란 거는 법리적으로는 엄밀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성질 제한 이유는 뭐 신뢰관계, 뭐 이행관계 신뢰, A와 B 사이에 이행 과정에서의 뭐 관계에서의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 신뢰를 저버려서 B가 C한테 못 넘긴다는데 이 말이 안 돼요. 사실 법리적으로는 판례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는 이 삼자 합의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삼자 합의를 필요로 한다라는 판례 태도를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되나, 잠탈해 버리는 거예요. 잠탈. 그냥 A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A의 의사가. 삼자 합의는 A의 의사, 등기를 넘기는 자의 의사가 필요하다는 건데, 지금 이 A, B, C 사이의 양도계약하고 C가 통지해버리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질상 제한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또 판례는 이렇게 말해요. A가 승낙한 경우는 소유등 청구권 양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승낙한 경우. 이게 뭐야? 사실 승낙한 경우 삼자합의로 보겠다는 겁니다. 사실. 그럼 딱 이해관계 맞아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판례가 채권 성질이 소유 이전 등기 청구권. 그러니까 통지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양도인이 통지하는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채무자가, 그러니까 아까 그 A가 여기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 돼요. 승낙은 가능하다. 알겠죠? 이 정도 하고 이 교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